결혼 7년 차. 매년 시어머니의 생신잔치는 내가 도맡아 왔다.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 예약부터 친척들 식성 하나하나 확인하고 생신 떡케이크와 축의금 봉투를 준비하는 것까지 전부 내 몫이었다. 남편은 늘 수고했어. 당신이 최고야 라고 입에 발린 소리를 했지만 시어머니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나는 그게 가족인 줄 알았다. 올해 그날 주방에서 메뉴 확인을 마치고 연회장으로 돌아갔을 때 미우미우 원피스를 입은 그 여자를 보기 전까지는 여자는 내 자리에 앉아 내가 맞춘 젓가락을 들고 내 시어머니를 향해 술잔을 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남편의 손은 그 여자의 의자 등받이에 얹혀 있었다. 테이블을 가득 채운 16명의 사람 중 그 누구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3초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뒤돌아 나왔다. 1시간 뒤 전화가 울렸다. 사과는 없었다. 너 제정신이야? 3천만 원짜리 계산서가 내 카드로 긁히게 생겼어. 당장 와서 계산 안 해. 그래? 계산해주지. 치러야 할 죗값까지 모조리 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음을 편히 내려놓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윤서연은 강남구에 위치한 한정식집 탈의실에 앉아 있었다. 거울 앞 조명은 온기 하나 없이 새하얗기만 했다. 입꼬리에 립스틱을 덧바르는 그녀의 옆, 세면대 쪽에 놓인 스마트폰 화면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메모장 맨 위에는 시어머니 오영자 칠순 잔치라고 적혀 있었다. 12코스 알레르기 확인. 해물탕에 조개 껍데기 가루 빼기. 셋째 큰어머니는 소고기 안 드심. 큰집 조카 2명은 땅콩 알레르기 있음. 3단 떡케이크 오후 5시 반 도착. 답례품 42개. 쇼핑백마다 홍삼정 스틱이랑 작은 참기름 세트 넣기. 축의금 봉투는 학렬별로 나누고 이름은 오른쪽 아래에 쓸 것 틀리면 안 됨. 그녀의 손끝이 아래로 미끄러졌다. 마지막 줄에는 식대 예치금 3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은행 앱에서 알림창이 떴다. 정기예금 중도 해지, 입출금 계좌로 이체 완료. 윤서연은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7년 차였다.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 속이 쓰린 감정조차 깊은 밤이 되어서야 스멀스멀 기어 올라올 정도였다. 밖에서 종업원이 카트를 미는 소리, 도자기 그릇이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스마트폰을 클러치에 넣고 겉옷을 집어든 그녀가 막 일어서려다 멈칫했다. 거울 속 여자는 베이지색 투피스를 단정하게 차려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틀어 올린 채 작년에 시어머니가 너무 옹졸해 보인다며 타박했던 귀걸이를 하고 있었다. 오늘 일부러 그걸 달고 왔다. 잘 보이려 애쓰기보다는 더 이상 꼬투리 잡히는 소리를 듣기 귀찮아서였다. 7년 전 결혼식 날 밤 오영자는 송파구 신혼집 안방에서 통장 하나를 그녀 손에 쥐어주었다. 겉장이 빳빳한 통장을 펼쳐보니 잔고는 달랑 개설 축하금 1,000원뿐이었다. 앞으로 집안 대소사나 경조사는 다 이 통장에서 내는 거다. 오영자는 안방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통장을 툭툭 치며 마치 대단한 가보라도 물려주듯 말했다. 내가 맏며느리니까 눈치가 빨라야 해. 우리 한씨 집안이 친척도 많은데 남들 입초사에 오르내리면 쓰겠니? 그때 윤서연은 갓 웨딩드레스를 벗어 발 뒤꿈치가 하이힐에 까져 피가 배어나오는 상태였다. 맏며느리라는 단어에 드디어 이 집안 식구로 인정받았구나 착각했다. 그녀는 통장을 서랍에 넣으며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 한정우는 옆에 서서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우리 엄마가 말은 깐깐하게 하셔도 당신이 잘하면 속으론 다 고마워하실 거야. 나중에야 알았다. 오영자가 기억하는 건 어느 날 축의금이 덜 들어왔는지, 어느 날 반찬이 식었는지, 제사상에 올린 배가 삐뚤게 깎였는지 뿐이라는 것을. 그 통장에는 소위 말하는 공금이라는 게 단 한 푼도 들어온 적이 없었다. 한정호의 무역회사는 해가 갈수록 바빠졌다. 그는 늘 거래처 결제가 밀렸다느니, 자금 회전이 안 된다느니, 직원들 월급이 밀렸다느니 앓는 소리를 했지만 분기마다 새 골프채를 바꿨고 차에는 늘 새로 산 가죽 장갑이 놓여 있었다. 서연이라고 따져 묻지 않은 건 아니었다.
어느 해 설날 전 방금 뽑아온 은행 거래 내역서를 들고 정호에게 물었다. 이번 제사 비용이랑 세뱃돈도 내가 내야 해? 당신 회사에선 정말 한 푼도 안 나와? 한정호는 마침 소매에 상표도 안 뗀 새 정장을 입어보는 중이었다. 거울을 보며 턱을 치켜들고 대꾸했다. 가족끼리 내 돈이 어딨어? 회사 안정되면 내가 다 채워줄게. 당분간은 당신이 좀 메꿔줘. 엄마도 연세 있으신데 돈 문제로 신경 쓰시게 할 순 없잖아. 당분간이라는 그 말은 1년에서 7년으로 늘어났다. 탈의실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매니저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사모님, 총괄 셰프님이 주방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연은 상념을 거두고 대답한 뒤 카운터에 클러치를 맡기고 인쇄된 메뉴판을 든 채 주방으로 향했다. 주방은 후끈한 열기로 가득했다. 하얀 모자를 쓴 셰프가 오늘 밤 나갈 요리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었다. 전체 요리인 구절판은 색이 정갈하게 나뉘어 있었고 송이버섯탕은 작은 도자기에 밀봉되어 있었다. 한우 갈비찜은 뼈와 고기가 부드럽게 분리될 정도로 푹 쪄졌고 도미구이는 아직 불에 올리지 않았다. 손님들이 자리에 앉은 후에 구워야 껍질이 바삭하다는 셰프의 설명이었다. 서연은 설명을 들으며 모든 요리를 꼼꼼히 확인했다. 친척들이 생각하듯 그저 옆에 앉아 방긋방긋 웃기만 하는 역할이 아니었다. 지난 몇 년간 그녀는 누가 뭘 먹지 못하는지, 누가 간이 삼삼하다고 불평할지, 술이 서너 순배 돈 후 누가 빈 접시를 가리키며 강남 식당이라더니 별거 없네라고 툴툴댈지 꿰뚫고 있었다. 셰프가 메뉴판을 돌려주며 넉살 좋게 웃었다. 사모님께서 매년 이렇게 직접 챙기시니 남편분은 참 복이 많으십니다. 서연도 살짝 미소를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꺼내보니 한정호가 보낸 메시지였다. 내 비서 박유라가 근처에 있다가 들렀어. 자리 하나 마련해줘. 서연은 그 문장을 2초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박유라. 들어본 이름이었다. 회사에 새로 들어온 27살 비서. 한정호가 눈치가 빠르다, 비위를 잘 맞춘다, 거래처 사람들이 좋아한다며 입에 마르고 닳도록 칭찬했던 그 여자. 언젠가 늦은 밤, 한정호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스마트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박유라라는 이름 아래로 문자가 하나 왔다. 오빠, 오늘 고생 많았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온 한정호는 어린 직원이 철이 없어 그렇다며 내일 따끔하게 주의를 주겠다고 변명했었다. 서연은 그때 소리를 지르며 싸우지 않았다. 그저 물었다. 회사 비서가 원래 상사한테 오빠라고 불러? 한정호는 수건을 의자 등받이에 툭 던지며 짜증을 냈다. 사람을 왜 그런 눈으로 봐? 밖에서 일하다 보면 다 그런 거야. 너무 딱딱하게 굴면 일하기 힘들어. 서연은 더 캐묻지 않았다. 대신 그날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 모든 흔적을 차곡차곡 모아두기 시작했다. 오늘 그녀는 딱 2글자만 답장했다. 알았어. 의자 하나 더 놓는 것쯤이야? 그렇게 생각했다. 사장 비서가 사장 어머니 칠순 잔치에 얼굴을 들이미는 것 자체가 이미 선을 넘은 일이었지만 남편이 굳이 고집한다면 손님들이 다 모이기 전에 판을 깨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서서 매니저에게 말했다. 헤드 테이블 쪽에 자리 하나만 더 세팅해주세요. 서빙 동선 안 꼬이게요.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이며 멀어졌다. 서연은 셰프와 디저트 타이밍을 한 번 더 확인한 후 최종 메뉴판을 들고 연회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룸의 미닫이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안은 이미 훈훈하게 달아올라 있었다. 친척들의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서연이 손을 뻗어 문을 스르륵 열었다.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온 건 헤드 테이블 한가운데 앉은 칠순의 주인공이었다. 짙은 보라색 한복을 입고 가슴에 금빛 브로치를 단 오영자는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하도록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왼편에는 한정호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한정호의 옆, 원래라면 며느리인 서연이 앉아야 할 그 자리에 웬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여자는 연분홍색 원피스 차림에 부드러운 웨이브 머리를 늘어뜨리고 귓가에는 조그만 진주 핀을 꽂고 있었다. 여자가 두 손으로 술잔을 다소곳이 받쳐 들고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였다.
한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기분 좋게 들을 만한 딱 그 정도의 애교 섞인 목소리였다. 어머님, 만수무강하세요? 앞으로 제가 자주자주 찾아뵐게요. 오영자는 여자의 손등을 토닥이며 친딸을 보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아이고, 우리 유라 말도 참 예쁘게 하네. 우리 정호 옆에 너처럼 싹싹한 애가 있으니 내 마음이 다 놓인다. 한정호의 손은 박유라의 의자 등받이에 자연스럽게 얹어 있었다. 우연히 스친 거리가 아니었다. 남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쓸 필요도 없다는 듯 익숙하고 친밀한 거리였다. 서연의 시선이 옆으로 미끄러졌다. 그녀의 클러치와 겉옷은 구석에 놓인 빈 의자에 아무렇게나 찌그러져 있었다. 그녀가 오전에 손수 세팅해둔 젓가락과 술잔은 지금 박유라의 앞에 놓여 있었다. 젓가락 포장지에는 오영자의 이름이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다. 서연이 2주 전부터 식당 측과 시안을 주고받으며 특별 주문한 것이었다. 4개의 큰 원탁에는 사람들이 꽉 차 있었다. 신우이 한수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엄지손가락으로 스마트폰 화면만 바쁘게 문지르고 있었다. 큰집 식구들은 최근 집값 얘기를 하느라 바빴고 셋째 큰어머니는 젓가락으로 냉채를 집어들고 있었다. 문가에 서 있는 서연을 향해 왜 거기 서 있냐고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걸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도 없었다. 메뉴판을 쥔 서연의 손가락에 바짝 힘이 들어갔다. 종이 모서리가 손가락 끝에 얕은 자국을 남겼다. 그녀는 3초간 꼼짝 않고 섰다. 1초, 처음엔 자신이 헛것을 본 줄 알았다. 2초, 오영자가 갈비찜 한 덩이를 박유라의 앞접시에 덜어주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는 걸 보았다. 많이 먹어라. 너 너무 말랐다. 3초, 방 안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 그녀의 자리를 빼앗긴 걸 못 본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그저 서연이 지난 7년 동안 늘 그랬던 것처럼 군말 없이 뒤로 물러나 구석에 의자를 끌어다 앉고 식구들 빈잔에 술을 채우고 모든 식대를 계산한 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의 돈을 수고했어 한마디를 들으며 만족할 거라 여긴 것뿐이었다. 서연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미닫이 문을 조용히 닫았다. 나무 문이 맞물리는 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안에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복도를 지나가던 종업원이 쟁반을 든 채 멈춰 서서 물었다. 사모님, 식기 세팅을 더 해드릴까요? 아니요, 서연은 쥐고 있던 메뉴판을 종업원에게 건넸다. 원래 일정대로 요리 올리세요. 카운터로 걸어가니 매니저가 고개를 숙이고 예약금 내역을 확인 중이었다. 그녀를 보자 매니저가 허리를 꼿꼿이 폈다. 사모님, 잔치 쪽에 더 수정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신분증과 아까 이체한 은행 영수증 화면을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오늘 이 연회 비용, 누군가 장부에 달아놓거나 외상 처리하려고 하면 무조건 거절하세요. 결제는 현장 현금 박치기나 본인 명의 카드 결제만 받으시고요. 매니저가 멈칫했다. 사모님, 원래는 사모님께서 일괄 결제하시기로 하셨던 거 아닌가요? 그건 예전 얘기고요. 그녀가 매니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예약금은 제 쪽에서 입금한 적 없습니다. 오늘은 먹은 사람이 직접 내는 겁니다. 식당 규정대로만 처리하시면 돼요. 매니저는 몇 초간 서연을 응시했다. 혹시 홧김에 하는 소리인지 가늠하려는 눈치였다. 하지만 서연의 얼굴은 차분했고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강남 고급 식당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별별 집안 싸움을 목격해온 매니저는 금세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카운터 쪽에 확실히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맡겨둔 제 코트, 이리 주세요. 매니저가 직접 코트를 꺼내왔다. 서연은 코트를 걸쳐 입고 옷깃을 단정히 여민 뒤 식당 문을 나섰다. 강남의 밤바람에는 초봄의 찬 기운이 서려 있었다. 길가에 서서 콜택시 앱을 켜 차를 불렀다. 택시기사가 목적지를 묻자 송파구 아파트 주소를 불렀다. 차가 강남구를 빠져나와 올림픽대로에 진입했다. 한강 양옆의 불빛이 창문에 비친 그녀의 얼굴 위로 휙휙 지나갔다. 스마트폰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문자는 한수아였다.
언니 어디 갔어? 요리 거의 다 나왔는데. 두 번째는 한정호였다. 화장실 갔어. 빨리 와, 엄마가 건배하려고 기다리셔. 세 번째도 한정호였다. 전화 왜 안 받아? 서연은 스마트폰을 뒤집어 조수석 시트 위에 엎어놓았다. 가죽 시트를 타고 넘어오는 진동 소리가 갈수록 다급해졌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은 뻑뻑하게 메말라 있었고 가슴에는 젖은 손뭉치를 쑤셔 넣은 듯 숨쉬기가 답답할 뿐이었다.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다. 7년치 칠순 잔치, 추석과 설날 축의금, 제사상 비용, 조카들 세뱃돈, 입학 축하금, 친척 입원 위로금, 시어머니 임플란트 치료비, 한수아가 이사할 때 잠깐 빌려달라던 가전제품값 그 돈들이 그녀의 계좌에서 빠져나갈 때마다 그럴듯한 명분이 붙었고 늘 맏며느리의 도리로 포장되었다. 합치면 2억 원이 훌쩍 넘는 돈이었다. 그런데 오늘 밤 그녀의 자리는 구석으로 밀려난 찌그러진 의자 하나 값어치밖에 되지 않았다. 잠실 근처에 다다를 무렵 잠시 멎어있던 스마트폰이 다시 격렬하게 떨렸다. 58분이 지난 후 한정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화면이 밝아지며 그의 이름이 떴고 신경을 긁는 진동이 계속 이어졌다. 서연은 전화를 받았다. 한정호의 목소리는 복도 구석에 숨어서 통화하는 듯 꾹꾹 억눌려 있었지만 활활 타오르는 분노가 고스란히 묻어났다. 윤서연, 너 대체 어디로 튄 거야? 지금 상황이 어떤 줄이나 알아? 식당에서 계산서가 3,042만 원이라는데 장부에 다는 건 절대 안 된다잖아. 내 카드엔 400만 원밖에 없어. 너 엄마 칠순 잔치에서 나 개망신 당하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차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룸미러로 슬쩍 훔쳐보던 택시기사도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서연은 5초 동안 침묵했다. 당신 비서덜어 내라고 해.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 한정호가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들은 듯 되물었다. 뭐라고? 서연은 전화를 뚝 끊어버리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다. 송파구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갓 넘은 시간이었다. 결혼 3년 차의 부부 공동명의로 산 집이었지만 초기 자금 6억 원은 서연의 부모님이 주신 결혼 전 예금과 그녀 자신이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돈이었다. 한정호는 당시 회사 자금을 뺄 수 없다며 대출금은 자기가 갚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실제 대출 원리금은 4년 내내 서연의 급여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갔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은 서연은 서재로 들어갔다.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어 파일 3개를 꺼냈다. 첫 번째는 생활비 지출 내역서, 두 번째는 한정호가 서명한 차용증과 이체 확인증, 세 번째는 지난 3개월 동안 캡처하고 모아둔 사진과 결제 내역이었다. 새벽 1시, 도어록 멜로디가 울렸다. 한정호가 훅 끼치는 술냄새와 함께 서재로 들이닥쳤다. 넥타이는 삐딱하게 풀어 헤쳐져 있었고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뒤에 아무도 없는 걸 보니 오영자를 집에 데려다주고 온 모양이었다. 그가 서재 책상을 손바닥으로 콱 내리치자 파일 모서리가 들썩였다. 너 오늘 대체 왜 지랄이야? 엄마가 친척들 앞에서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알아? 큰아버지 댁도 오셨고 작은아버지 댁도 다 모였는데 나보고 앞으로 어쩌라고. 서연이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내 자리에 딴년 앉혀놓은 당신 꼴은 정상이고? 한정호가 멈칫하더니 이내 목소리를 더 높였다. 고작 그깟 자리 하나 때문에 이 사달을 내? 박유라는 손님이야. 당신은 식구고. 식구가 손님한테 자리 좀 양보하는 게 뭐 대수라고. 손님이 당신 옆 헤드 테이블에 앉아? 갑자기 왔으니까 남는 자리에 앉은 거지. 넌 꼭 엄마 생신날 이렇게 분탕질을 쳐야 속이 시원해? 내 가방이랑 코트 치우라고 한 건 누군데? 한정호는 서연의 시선을 피하며 넥타이를 신경질적으로 잡아당겼다. 알바생이 눈치 없이 치웠겠지? 너 진짜 이런 쪼잔한 일로 사람 피 말리게 할래? 서연은 그를 물끄러미 응시했다. 술기운, 짜증, 그리고 친척들 앞에서 돈을 빌려 결제해야 했던 처참함이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뒤엉켜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당황한 게 아니었다. 그저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돈이 나타나지 않은 것,
친척들 앞에서 돈 꾸는 꼴을 보인 것 때문에 화가 난 것뿐이었다. 그녀는 세 번째 파일을 열어 스마트폰을 그의 눈앞으로 쓱 밀었다. 화면에는 법인카드 결제 내역이 떠 있었다. 청담동의 한 고급 오피스텔, 월세 300만 원. 이 결제자는 한정호의 무역회사였다. 한정호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가 다급히 스마트폰을 낚아채려 했지만 서연이 손으로 꾹 눌러 막았다. 그녀가 화면을 옆으로 넘겼다. 모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 결제 카드 번호는 회사 법인카드 끝자리와 일치했다. 다음 장으로 넘기자 박유라의 소셜미디어 셀카가 나타났다. 베란다 유리창 너머로는 청담동 오피스텔 특유의 한강 뷰가 보였고 사진 구석에는 남성용 골프화 한 짝이 걸려 있었다. 하얀색 베이스의 운동화 부분에 짙은 남색 로고가 박힌 한정판. 지난달 서연이 백화점에서 120만 원을 주고 산 한정호의 생일 선물이었다. 한정호의 얼굴에서 분노가 살짝 가라앉고 뻔뻔한 짜증이 그 자리를 채웠다. 너 내 뒤통수 캐고 다녔냐? 당신이 흘리고 다닌 똥이 너무 많아서 밟힌 거지. 저건 회사 접대용 숙소야. 거래처 사람들 서울 오면 묵어야 할 거 아니야? 산부인과는 직원 복지 차원이고. 유라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격리부더러 먼저 결제해주라고 한 것뿐이야. 서연은 스마트폰을 거두며 비웃듯 말했다. 당신 회사는 언제부터 비서 산부인과 진료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해주는 대단한 복지를 시작하셨나? 한정호가 빽소리를 질렀다. 말을 왜 그딴 식으로 해? 난 밖에서 발바닥 땀나게 거래처 돌아다니면서 별의별 인간 다 만나고 비위 맞추고 술 처먹는데 넌 집구석에 편히 앉아서 이딴 거나 캡처하고 앉아있으니 재밌냐? 내가 집구석에 편히 앉아있어. 서연이 마침내 차가운 헛웃음을 터뜨렸다. 나 매일 출근해서 월급 들어오면 제일 먼저 이 집 대출금부터 갚아. 당신 어머니 생신잔치, 친척들 경조사비, 당신 회사 빵꾸 난 돈, 내 통장에서 안 나간 게 있어? 그런데 내가 집구석에 앉아 있어? 말문이 막힌 한정호가 이내 코웃음을 쳤다. 그래서 이혼이라도 하려고? 윤서연, 주제 파악 좀 해. 나랑 이혼하고 여자 혼자 몸으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 우리 엄마가 널 가만둘 줄 알아? 오늘 그 난리를 쳤으니 친척들 귀에 벌써 다 들어갔을 텐데 여기서 끝장 보면 피눈물 흘리는 건 나 혼자가 아닐 텐데. 서연은 파일을 탁 덮었다. 그럼 피눈물 흘리게 아주 제대로 까발려주면 되겠네. 한정호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치우고 옮길 수 있는 가구쯤으로 여겼던 아내에게서 처음 보는 서늘함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가 이를 악물며 내뱉었다.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마라. 그 말 뼈저리게 느끼게 될 테니 잘 간직해둬.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처럼 출근했다. 그녀는 바이오 제약기업의 자금관리 부서에서 꽤 높은 직급을 달고 있었고 바쁠 때는 야근을 밥 먹듯 했다. 예전에 시댁 친척들은 서연을 두고 직장도 탄탄하고 성격도 조용하니 맏며느리 감으로 딱이다라며 치켜 세우곤 했다. 그녀의 연봉, 학벌, 그리고 인내심이 오로지 한씨 집안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굴었다. 점심시간, 오영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은 액정을 빤히 쳐다보며 벨소리가 6번 울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전화를 받았다. 서연아, 오영자의 목소리는 평온하기 그지없었다. 미안한 기색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내가 어제 한 짓거리, 네, 다 들었다. 서연은 탕비실에 서서 창밖으로 1층 카페 앞에 길게 줄 선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신 건데요? 너는 정호가 밖에서 얼마나 뼈 빠지게 일하는지 생각도 안 해? 비서가 옆에서 좀 챙겨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유난을 떨어야겠어? 내가 이래서 그릇이 작다는 거야? 어제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음식까지 다 시켜놓고 쥐새끼처럼 쏙 빠져나가면 계산도 안 한 널 내가 어떻게 변호해주니? 제 자리가 왜 바뀌었는지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네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오영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너 아직도 그놈의 자리 타령이니? 맏며느리면 양보할 줄도 알아야지. 어린애가 왔으면 체면 좀 세워주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그리고 유라 그애, 싹싹하고 애교도 많아서 내 마음에 쏙 들더라. 넌 결혼한 지 7년이 다 되도록 애 하나 못 낳으면서 성질머리만 갈수록 더러워지는구나. 종이컵을 쥔 서연의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렸다. 탕비실 문 밖으로 동료가 지나가자 서연은 목소리를 한껏 낮췄다. 어머님, 어제 식대 3천만 원, 전 앞으로 절대 안 낼 겁니다. 앞으로 있을 집안 행사 비용도 마찬가지고요. 전화기 넘어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3초 뒤, 오영자가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내까짓 게 뭔데? 우리 한씨 집안 아니었으면 내가 어디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 수나 있었을 줄 알아? 이 아파트며, 점잖은 친척들이며, 정혼에 번듯한 회사며, 이 모든 게 우리 한씨 집안의 뼈대 덕분 아니니? 7년 동안 며느리 노릇 톡톡히 대우받아 놓고 이제 와서 돈을 못 내시겠다. 제가 무슨 대우를 받았는지는 법원 조정 기일날 항목별로 조목조목 읊어드리죠. 내가 지금 어른을 협박하는 게냐? 협박이 아니라 통보를 드리는 겁니다. 오영자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윤서연, 너 오늘 내 아들 물고 늘어지기만 해봐. 친척들 다 불러 모아서 내가 얼마나 독한 년인지 낱낱이 까발릴 테니까.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위아래도 몰라보는 널 어느 집구석에서 받아줄 것 같아. 서연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대로 전화를 끊고 종이컵에 남은 물을 싱크대에 쏟아버렸다. 오후 2시, 반차를 낸 그녀는 서초구에 위치한 한 법무법인으로 향했다. 민지원 변호사가 회의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학 법대 동기였던 두 사람. 서연은 기업 재무팀으로 갔고 민지원은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 전문 변호사가 되었다. 오랜만에 만났지만 민지원은 서연의 손에 들린 두툼한 서류 봉투를 보고는 긴 인사치레를 생략했다. 서류부터 보자. 서연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하나씩 펼쳤다. 이체 내역, 한정호가 서명한 차용증, 한씨 집안 행사 지출 내역, 식당 예약금 입금증, 법인카드 결제 화면 캡처본, 아파트 대출 상환 내역, 박유라의 소셜미디어 사진들까지. 회의실에는 종이 넘어가는 소리만 사각사각 울렸다. 20분 동안 꼼꼼히 서류를 살피던 민지원이 안경을 벗으며 고개를 들었다. 서연아, 이 차용증, 남편이 직접 자필 서명한 거 확실해? 몇 개는 본인 서명이고 몇 개는 회사 재무팀 법인 인감 찍힌 거야? 자금 회전 안 된다고 내 돈 끌어다 쓸 때마다 무조건 차용증 쓰게 했어. 자기는 귀찮아했지만 내가 부모님 돈이라 증빙 남겨야 한다고 억지 부렸지? 그때 나보고 째째하다면서도 돈이 급하니까 사인하더라고. 민지원이 차용증 하나를 조명 밑으로 내밀었다. 대충 합쳐도 2억 원이 넘네. 원금만 2억 3,400만 원이야. 이자랑 생활비로 쓴 것 중에 대여금으로 증명하기 모호한 건 빼고도. 민지원의 눈빛이 매섭게 돌변했다. 이건 단순 이혼 소송이 아니야. 채권 추심이지. 내 남편이 너한테서 빼간 돈, 증명할 수 있는 건 10원 한 장까지 다 받아내줄게. 아파트 계약금이랑 대출금 갚은 것도 다시 지분 계산하고. 외도 증거 말인데 산부인과 결제 내역 하나만으로는 불륜 입증이 어렵지만 오피스텔 결제 내역, 카톡 캡처, 인스타 사진이랑 엮으면 충분히 효력 있어. 서연은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앉아 있었다. 더 이상 그 집안 사람들한테 끌려다니고 싶지 않아. 그럼 집에서는 일단 패를 까지 마. 내 남편 회사 재무 상태는 좀 어때 보여? 늘 쪼들린다고 했어? 완벽한 장부까지는 못 봤지만 거래처에서 독촉 전화가 집으로 걸려온 적도 많아. 내가 모르는 줄 알걸. 민지원이 볼펜을 딸깍거렸다. 일단 3가지부터 하자. 4명의 현금부터 안전하게 묻고 남편 재산 명시 신청하고 증거 완벽하게 보전할 것. 겉으로는 남편 심기 건드리지 말고 평소처럼 굴어. 내가 예전처럼 참아준다고 방심할수록 꼬리를 더 길게 밟힐 테니까. 서연이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로펌을 나서자 어느새 하늘이 어둑어둑해져 있었다. 한정호에게서 카톡이 10대 개나 와 있었다. 추궁하는 말, 윽박 지르는 말 사이로 이따 저녁에 엄마가 전화하실 거니까 똑바로 사과해 라는 명령조의 문장도 보였다. 서연은 화면을 슬쩍 훑어보고는 스마트폰을 가방에 쑤셔 넣은 채
회사로 복귀해 야근을 했다. 그 후 한 달 동안 서연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행동했다. 아침이면 주방에서 해장국을 끓였고 한정호가 식탁에 앉아 스마트폰을 볼 때면 그의 앞에 묵묵히 밥그릇을 내려놓았다. 어젯밤 몇 시에 들어왔냐는 둥 귀찮은 질문은 일절하지 않았다. 오영자가 전화를 걸어와도 예전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어머님기라 불렀다. 오영자는 처음엔 콧대를 세우며 기싸움을 하려 들다가 며느리가 더 이상 발톱을 세우지 않자 기고만장해져 예전 버릇을 꺼내 들었다. 청명제사상은 잘 준비하고 있냐느니 시누이 수안에 애들 학원비 좀 융통해 줄 수 없냐느니 염치 없는 소리를 늘어놓았다. 수아가 요즘 주머니 사정이 빠듯하다잖니? 애들 영어 학원은 끊을 수 없는데 어떻게 오영자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내가 외숙모로서 200만 원만 좀 붙여라. 서연은 컴퓨터 모니터에 재무제표를 확인하며 마우스를 까딱거렸다. 어머님, 저 최근에 자금을 다 묶어놔서 이체 못해요. 너 연봉이 얼만데 200만 원 하나 못 빼? 네, 못 빼요. 전화기 너머 오영자는 예상치 못한 단호한 거절에 당황한 듯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너 아직도 생일날 일로 앙심 품고 이러는 거니? 저 지금 회의 중입니다. 서연은 회의실 쪽을 흘끗 쳐다보았다. 이만 끊을게요. 전화를 끊은 뒤 서연은 변호사의 조언대로 자기 명의의 예금과 투자금을 신탁계좌로 이체하는 작업을 계속했다. 모든 과정은 합법적이고 깔끔하게 기록을 남겼다. 한정호가 몇 번이나 회사 자금 융통을 핑계로 돈을 요구했지만 그녀는 만기 안 된 상품에 묶여 있다. 내부 감사가 빡빡해서 못 뺀다며 철벽을 쳤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한정호가 어느 날 밤 대놓고 캐물었다. 당신 그 정기예금 말이야. 저번 엄마 칠순 때 깼잖아. 서연은 숟가락을 싱크대에 달그락 내려놓았다. 다 썼어. 다 써. 3천만 원을 어디다 다 써? 당신 어머니 칠순 잔치 밥값이 3,042만 원 아니었어? 한정호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그건 내가 빌린 돈으로 메꾼 거잖아. 당신이 빌린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는 서연을 벌레 씹은 표정으로 노려보다가 쾅 소리 나게 문을 닫고 나가버렸다. 그날 밤 그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 사이 민지원은 법원을 통해 배우자 재산명시를 신청했다. 서연이 한정호 회사의 최근 3년치 재무제표를 손에 쥐었을 때 그녀의 손가락은 어느 한 페이지에 꽤 오래 머물렀다. 서류상 부채 비율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했다. 직원 30명 규모의 번듯한 무역회사라는 껍데기를 쓰고 사무실, 렌트카, 거래처 접대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실상 현금 흐름은 박살난 지 오래였다. 한정호는 개인 빚과 아내의 돈을 끌어다 구멍을 막으면서 법인카드로 청담동 오피스텔 월세를 내고 박유라의 사치품을 사다 바치고 있었던 것이다. 증거보전도 생각보다 수월하게 풀렸다. 박유라는 관종기가 다분했다. 회사 단톡방에 청담동 오피스텔 식탁 사진을 올리며 오빠가 최고급으로 다 해준댔어 라는 멘트를 단 적도 있었다. 누군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전우 오빠 냐고 묻자 우쭐대는 이모티콘과 함께 비밀이라고 답했다. 이 캡처본은 한정호 회사에서 퇴사한 직원이 넘겨준 것이었다. 퇴직금 정산을 제때 못 받아 앙심을 품고 있던 그 직원은 민지원 변호사의 연락을 받자마자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산부인과 결제 날짜와 박유라의 반차 기록도 정확히 일치했다. 병원 진료 기록표를 함부로 떼어볼 수는 없었지만 법인카드 결제 내역과 휴가 기록, 그리고 동료들과의 메신저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그림이 그려졌다. 민지원이 서류들을 새 파일에 갈아 끼웠다. 이제 공개적인 쇼가 하나 남았어. 내 남편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 서연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거래처. 가장 큰 거래처가 어딘데? 일본 의료기기 업체. 다음 달에 연례 파트너사 만찬이 있어. 그 일본 클라이언트 앞에서는 절대 이성 잃고 날뛰지 못할걸. 민지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거기가 좋겠다. 가서 깽판 치라는 게 아니야? 정식 송달이지. 내가 개인 채권자 자격으로 남편 회사에 정식 채무 이행 최고장을 보내는 거야?
차용증에 회사 운영 자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절대 발뺌 못해. 클라이언트가 그걸 보게 될 거고 회사의 자금난도 만천하에 까발려지겠지. 서연은 파일 겉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다 입을 열었다. 나를 죽도록 원망하겠지? 민지원이 볼펜 뚜껑을 딱 소리 나게 닫았다. 그 자식은 이미 널 아내로 안 봐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채권자가 채무자 눈치 볼 필요 없다는 걸 뼈저리게 가르쳐주는 거야. 만찬이 열리는 강남의 고급 호텔 연회장. 한정호는 아내인 서연을 초대하지 않았지만 서연은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초대장이 집으로 날아왔을 때 한정호가 현관 수납장 위에 툭 던져놓고는 만찬 때 입을 정장 드라이 클리닝이나 맡겨놓으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서연은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빼입고 민지원 변호사와 함께 호텔에 도착했다. 메인 연회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박명록 서명대 옆에서 조용히 기다렸다. 이윽고 한정호가 가장 큰 일본 거래처 임원을 모시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능숙한 비즈니스 미소를 띤 그의 곁에는 박유라가 찰거머리처럼 붙어 있었다. 하얀색 투피스를 입고 서류철을 든 채 한정호의 반보 뒤에 서 있는 폰목이 일반적인 비서라기보다는 사모님에 가까운 태도였다. 서연을 발견한 한정호의 미소가 순간적으로 딱딱하게 굳었다. 그가 목소리를 지식이며 다가왔다. 내가 여긴 왜 와? 오늘 회사 공식 행사야. 망신 주지 말고 당장 가. 서연은 그를 본 채 만체하고 옆에 서 있던 호텔 직원에게 물었다. 한정호 대표님 회사 안내 데스크가 이쪽인가요? 직원이 어리둥절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원이 서류 봉투를 꺼내 한정호 뒤에 서 있던 총무팀 직원에게 불쑥 내밀었다. 윤서연 씨가 개인 채권자 자격으로 귀사에 발송하는 채무이행 최고장입니다. 수령 확인 부탁드립니다. 총무팀 직원은 꿀먹은 벙어리가 된 채 허공에 손을 띄운 채 굳어버렸다. 일본인 클라이언트가 걸음을 멈추고 한정호와 서류 봉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동행한 통역사가 대체 무슨 일이냐고 조그맣게 속삭였다. 한정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렸다. 그가 다급히 서류 봉투를 낚아채려 했다. 너 미쳤어. 무슨 일인지 몰라도 집에 가서 얘기해. 민지원이 그의 손을 단호하게 쳐내며 또박또박 말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명료한 목소리였다. 한정호 대표님, 주의하십시오. 이건 정식 법적 송달입니다. 귀사는 운영 자금 명목으로 윤서연 씨에게 2억 3,4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여러 차례 만기가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7일 이내에 상환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 명령 신청 및 가압류 등 보전 처분에 들어갈 것입니다. 닥쳐. 한정호의 이마에 핏대가 시퍼렇게 솟았다. 그가 으르렁거리며 소리쳤다.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여기 누가 계시는지 안 보이냐고. 내 회사 아작 낼 작정이야? 그제야 서연이 그와 시선을 맞췄다. 박유라는 손님이라며? 그럼 나도 지금은 당신의 정당한 채권자일 뿐이야. 이에 바르게 돈이나 갚으시지. 곁에 서 있던 박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기 아랫배를 손으로 감싸 안았다가 화들짝 놀라며 손을 내렸다. 그 미세한 움직임을 민지원과 서연이 놓칠 리 없었다. 한정호가 그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고 그의 표정은 더욱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일본 클라이언트의 표정이 싸늘하게 식었다. 한국어를 전부 알아듣진 못했지만 통역사를 통해 채무, 미상환, 가압류 같은 단어들을 전해 듣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클라이언트는 내밀려던 명함을 거둬들이며 오늘 몸이 좋지 않아 비즈니스 논의는 다음으로 미루겠다고 정중히 선을 그었다. 한정호가 사색이 되어 쫓아가려 했지만 민지원은 호텔 서명대 직원에게 또 다른 서류를 내밀며 현장 증인 자격으로 수령 시간을 기록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다. 결국 사시나무 떨듯 손을 떨던 총무팀 직원이 서류를 받아 들었다. 한정호가 서연의 팔을 잡아 끌어 복도 후미진 곳으로 밀어붙였다. 그의 이빨 사이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저 클라이언트가 내 한 해 매출의 몇 %를 차지하는지 알아? 내가 이딴 짓거리 하면 회사 다 끝장나는 거라고. 당신 회사는 이미 속이 텅텅 비었어. 서연이 차갑게 쏘아붙였다. 내 돈 끌어다 숨통만 붙여놓고
법인카드로 저 여자 스폰서 노릇이나 하고 우리 부모님 돈까지 가져다 돌려막기 했잖아. 한정호, 끝장나는 건 회사나 내가 아니라 당신 인생이야. 너 혼자 깨끗한 척하지 마. 그의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었다. 지난 몇 년 동안 너도 내 명의로 된 아파트에 살면서 우리 집안 며느리 대접 톡톡히 누렸잖아. 그 아파트 초기 자금 6억이 내 통장에서 나왔고 대출금도 내 월급으로 갚았어. 그리고 한씨 집안의 대접, 그녀가 연회장 입구를 턱끝으로 가리켰다. 박유라가 회사 직원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받으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그 대접은 오늘부터 당신이나 실컷 누려. 한정호가 서연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려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그때 뒤에서 걸어온 민지원이 서늘하게 경고했다. 대표님, 한 번만 더 신체 접촉 시도하시면 호텔 보안팀 부르겠습니다. 공중에 멈춰있던 그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다 힘없이 툭 떨어졌다. 만찬은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파투가 났다. 핵심 거래처는 자리를 떴고 협력사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여 수군거렸다. 회사 임원들의 얼굴에는 흑빛이 감돌았다. 박유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한정호에게 변명하려 다가갔지만 한정호는 난생 처음으로 남들 보는 앞에서 그녀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다. 그 꼴을 확인한 서연은 미련 없이 뒤돌아섰다. 회전문 밖으로 나서자 시원한 밤바람이 그녀의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다. 서류 봉투를 쥐었던 손바닥에 축축하게 땀이 배어 있었고 봉투 모서리가 구겨져 있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사흘 뒤 오영자가 평택에서 KTX를 타고 서울로 들이닥쳤다. 서연이 회사에서 예산안 회의를 하고 있을 때 내선 전화가 울렸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난처한 목소리로 시어머니라는 나이든 여성이 로비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다고 전했다. 윤 팀장님, 안 내려오시면 팀장님 퇴근할 때까지 여기서 죽치고 앉아있겠다고 난리십니다. 회의실에 있던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연에게 쏠렸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스마트폰을 챙겨 복도로 나갔다. 유리창 너머로 1층 로비의 상황이 훤히 내려다 보였다. 경비원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사람을 말리고 있었다. 어두운 색 코트를 입고 핸드백을 든 오영자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데스크 직원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고 있었다. 옆에는 한수아가 사색이 된 얼굴로 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고 있었다. 서연은 로비로 내려가는 대신 안내 데스크로 전화를 걸었다. 그분께 전해주세요. 그녀는 유리창 아래 로비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제 직장에서 1분이라도 더 소란을 피우신다면 한정호가 회사법인 카드로 다른 여자 산부인과 진료비 결제한 내역서 당장 가족 단톡방에 올리겠다고요. 아, 그리고 칠순 잔칫날 큰아버지 댁에서 한정호한테 빌려준 2천만 원. 그 돈 출처도 법원 채무 서류에 명시하겠다고 똑똑히 전해주세요. 알아서 판단하시라고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렸다. 그런 독서를 그대로 전하기 부담스러운 눈치였다. 서연이 단호하게 덧붙였다. 토씨 하나 틀리지 말고 그대로 전하세요. 전화가 끊긴 후 서연은 유리창 너머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데스크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오영자에게 귓속말을 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오영자의 입이 떡 벌어지더니 누군가 목을 졸라도 한 것처럼 숨을 헉 들이켰다. 그녀가 미친 듯이 고개를 쳐들고 위층을 노려보았지만 층고가 높은 탓에 서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한수아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오영자의 팔을 부여잡고 다급하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오영자는 수아의 손을 팍 뿌리치고 씩씩대며 10분이나 더 버텼지만 지나가는 직원들의 따가운 시선과 점점 거칠어지는 경비원들의 태도에 기가 꺾이고 말았다. 결국 한수아가 반강제로 오영자를 택시에 밀어넣다시피 하여 데리고 사라졌다. 그날 저녁 시댁 단톡방에는 불이 났다. 정호 회사에 부도가 난 거냐고 묻는 친척부터 생신날 돈 빌려간 거 진짜냐고 캐묻는 사람까지 난리가 났다. 한정호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고 한수아만 다들 오해하지 마세요 라는 변명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오영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서연은 단톡방 알림을 무음으로 돌려놓았을 뿐 방에서 나가지는 않았다.
그녀는 모두가 이 비참한 꼴을 똑똑히 지켜보게 만들 작정이었다. 이후의 진흙탕 싸움은 상상 이상으로 추악했다. 한정호는 수시로 집에 기어들어와 물건을 뒤지기 시작했다. 서연이 출근한 틈을 타 서재 서랍을 강제로 뜯어내고 예금 통장과 인감도장을 찾으려 혈안이 되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중요한 물건들을 은행대여 금고에 싹 다 처박아 두고 서랍에는 복사본 뭉치만 남겨둔 상태였다. 한정호가 찾아낸 건 자신이 쓴 차용증 복사본뿐이었고 첫 장에는 노란색 포스트잇으로 친절하게 원본 보전 완료라고 적혀 있었다. 그가 길길이 날뛰며 전화를 걸어왔다. 너 집구석을 법원으로 만들 작정이야? 사무실에 앉아있던 서연이 콧방귀를 뀌며 대꾸했다. 내 서랍 뒤지고 계신가? 전화기 너머에서 멈칫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내 서류 찾는 중이야. 그럼 내 서랍에서 그 더러운 손때, 거실에도 홈캠 있고 현관 복도에도 CCTV 다 돌아가니까. 그날 이후 한정우는 함부로 서랍을 뒤지지 못했지만 대신 친척들을 동원해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다. 큰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회유하다가 끝내 본색을 드러냈다. 서연아, 부부싸움 칼로 물 백이라잖니? 정호가 잘못한 건 맞지만 남자들 밖으로 돌다 보면 한 번쯤 곁눈질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남편 회사 다 말아먹으면 결국 너만 손해 아니니? 서연이 나긋나긋하게 되물었다. 큰어머니, 생신 잔치날 정호한테 빌려주신 2천만 원 받으셨어요? 수학이 넘어 큰어머니가 순간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안 받으셨으면 큰어머니도 저랑 똑같은 채권자세요. 서연이 쐐기를 박았다. 계속 저더러 남편 이해해주라고 타이르시든지 아니면 정호한테 돈부터 갚으라고 따지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큰어머니는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다. 셋째 큰어머니는 오영자가 혈압이 올라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니 평택으로 내려가 사과하라는 문자를 띡 보내왔다. 서연은 근처 대학 병원 이름을 찍어보내며 특진 교수 예약해 드릴까요 하고 답장했다. 더 이상 문자는 오지 않았다. 가장 끈질기게 들러붙은 건 시누이 한수아였다. 예전에는 서연만 보면 언니 하며 간살을 떨다가 입만 열면 애들 학원비 핑계, 이사 핑계, 시어머니 기분 핑계를 대며 돈을 뜯어내던 년이었다. 이제 그녀가 보내오는 문자는 징징거림을 넘어 발악에 가까웠다. 언니, 진짜 오빠 파산하게 만들 작정이야? 엄마 며칠째 식음 전폐하고 누워 계셔. 언니가 한 번만 와서 얼굴 보여주면 안 돼? 그 돈 오빠가 나중에 어떻게든 갚는댔어. 제발 소송부터 취하해줘. 서연은 딱 한 번 답장했다.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 얼마 지나지 않아 한수아가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가 콧물 범벅으로 엉망이었다. 언니, 우리 명색이 가족이잖아. 언니가 이렇게 오빠 피 말려죽이면 연니한테 떨어지는 게 얼만데? 유라 그년 일은 우리도 오빠 욕 엄청 했고 오빠도 싹싹 빌면서 반성하고 있잖아. 7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이건 아니지. 스마트폰을 쥔 서연의 눈앞에 칠순 잔치 연회장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스마트폰만 문지르던 한수아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올케의 자리가 뺏긴 걸 뻔히 알면서도 입도 뻥긋하지 않았고 단 한 번의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년이었다. 수아야, 서연이 입을 뗐다. 잔칫날, 내 코트랑 가방 구석에 찌그러져 있는 거 너 봤지? 수화기 너머의 징징거림이 뚝 멎었다. 그래, 넌 뻔히 보고도 모른 척했어. 서연이 그녀의 침묵을 대신 대답해 주었다. 넌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소송이 신경 쓰이는 건 내가 대신 빚더미에 앉게 생겼으니까 그런 거겠지? 한수아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언니. 그때는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니까 내가 차마 분위기 망칠까 봐 말을 못 꺼낸 거지. 그러니까 나도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취하 못해. 이미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전화하지 마. 그녀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차단 목록에 처박아 버렸다. 이혼 조정 기일은 하늘이 우중충한 날로 잡혔다. 서초구 법원 밖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서연은 약속 시간보다 20분 일찍 도착했다. 서류 가방을 든 민지원 변호사가 입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떨려 민지원이 물었다.
서연은 법원의 육중한 유리문을 바라보았다. 안에는 굳은 표정으로 걷는 부부, 언성을 낮추고 으르렁거리는 남녀, 구석에 처박혀 훌쩍이는 사람들이 보였다. 아니, 하나도 안 떨려. 그냥 이 순간을 너무 오래 기다렸다는 생각뿐이야. 한정호는 5분 늦게 나타났다. 구겨진 정장 차림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 있었고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아 꾀죄죄했다. 친척들 앞에서 어깨를 쫙 펴고 으스대던 장남의 꼴은 온데간데 없고 넥타이마저 삐뚤어져 있었다. 그와 동행한 변호사는 앳된 얼굴에 들고 있는 서류도 몇 장 안 되어 보였다. 조정실 안에서 한정호는 서연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내리깔았다. 그의 변호사가 먼저 기선을 제압하려 입을 열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있다는 뻔한 수작이었다. 본 대리인은 윤서연 씨가 시어머니 칠순 잔치에서 무단으로 이석하여 며느리로서의 의무를 저버렸으며 이로 인해 시댁 어르신들이 친척들 앞에서 심각한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남편의 회사 공식 만찬 자리에서 채무 관련 서류를 공개적으로 송달하여 한정호 씨의 명예와 사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는 명백한 악의적 가정 파탄 행위입니다. 민지원은 그 개소리를 끝까지 듣고도 서둘러 반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느긋하게 서류 파일을 열어 첫 번째 은행 거래 내역서를 테이블 한가운데로 툭 밀어 넣었다. 이 자료는 윤서연 씨가 지난 7년간 한 씨 집안을 위해 지출한 송금 내역 일체입니다. 시어머니 칠순 잔치 비용, 명절 떡값, 제사 비용, 친인척 경조사비, 의료비, 시누이 한수아 씨에 대한 금전적 지원, 그리고 남편 한정호 씨 회사 운영 자금 대여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입증 가능한 금액만 2억 3,400만 원이며 현금으로 빠져나간 내역은 제외한 액수입니다. 그녀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페이지마다 형광펜으로 날짜, 수취인, 용도, 금액이 꼼꼼하게 마킹되어 있었다. 고요한 조정실 안에 서늘한 종이 넘기는 소리만 울려 퍼졌다. 이건 한정호 씨 본인 및 회사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 원본입니다. 여기는 부부 공동 아파트 초기 자금 6억 원의 출처 증빙 및 대출 원리금 상환 내역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한정호 씨가 회사 법인카드로 청담동 고급 오피스텔 월세를 납부하고 모 산부인과 진료비를 결제한 내역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유라 씨가 해당 오피스텔 내부에서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들과 직장 동료들과의 메신저 대화 캡처본입니다. 상대편 변호사의 낯빛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가져가 몇 장 훑어보더니 페이지 넘기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다. 민지원이 조정위원을 향해 당당하게 시선을 돌렸다. 상대 측은 제 의뢰인이 가정을 내팽개쳤다고 주장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시댁 친척들의 경조사비를 홀로 감당하고 개인 재산까지 털어 남편 회사 자금을 대주며 공동명의 아파트 대출금까지 독박 쓴 사람이 대체 누구를 어떻게 내팽개쳤다는 말입니까? 조정실 아는 쥐 죽은 듯 조용했다. 한정호가 갑자기 벌떡 고개를 들고 소리쳤다. 그 돈 혼자 낸 거 아니잖아. 우리 부부야. 부부끼리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서연이 그를 차갑게 노려보았다. 서로 돕는다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공동명의잖아. 회사 사정 나아지면 내가 이자 쳐서 다 돌려준다고 했는데 내가 먼저 깽판 쳐놓고 왜 이래? 민지원이 콧방귀를 끼며 또 다른 재무제표를 밀어넣었다. 한 대표님. 귀사는 지난 3년 연속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고 작년에는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어서 단기 대출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회사 사정 나아지면이라는 건 현실성 제로의 헛소리라는 뜻이죠. 오히려 대표님은 자금난에 허덕이는 와중에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며 내연녀 스폰서 짓을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는 이 자료를 세무서와 귀사의 거래처 채권단에도 전부 넘길 용의가 있습니다. 한정호의 앳된 변호사가 황급히 그의 팔을 꽉 붙잡으며 입을 다물라고 눈치를 줬다. 자료 검토를 마친 조정위원의 목소리도 한층 엄격해졌다. 한정호 씨 측, 지금은 억지를 부릴 때가 아니라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야 할 시점 같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귀하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한정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서연은 그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아무 감흥 없이 지켜보았다. 승리감에 취해 실실 웃지도 않았고 굳이 더 모욕을 주려고 입을 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 자리에 앉아 평생 가족이니까 둥글게 넘어가자며 사람 좋은 척 입을 털던 남자가 생전 처음으로 팩트와 증거 앞에 무참히 짓밟히는 꼴을 감상할 뿐이었다. 조정은 하루 만에 끝나지 않았다. 한정호는 처음에는 공동명의임을 내세워 아파트 지분을 넘겨주지 않으려 발악했다. 민지원은 서연의 초기 자금 출처와 대출금 변제 내역, 채무 상계 방안을 들이밀며 숨통을 조였다. 한정호는 또 박유라와는 그저 재매한 썸이었을 뿐 장기간 동거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위자료를 깎으려 들었다. 민지원이 청담동 오피스텔 월세 이체 내역, 주차 출입 기록, 인스타 염장 사진, 산부인과 결제 기록을 시간대별로 짜르륵 나열하자 상대편 변호사는 더 이상 추하게 버티지 말라고 한정호를 설득했다. 법원 박곡도에서 한정호가 서연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수척해 보였고 목소리도 기어 들어갔다. 서연아, 우리 이러지 말자. 돈은 내가 평생 걸려서라도 갚을게. 아파트도 다시 조율해보자. 엄마 연세가 몇인데 이 충격 못 견디셔. 우리 같이 산 7년 세월을 봐서라도 제발 내 숨통 좀 틔워줘. 그 말이 너무 늦었고 너무 역겨웠다. 지난 7년간 시댁 식구들은 늘 그런 식으로 그녀에게 양보를 강요했다. 시어머니 체면 세워줘라, 남편 기 살려줘라, 시누이 불쌍하니 도와줘라, 친척들 앞이니 웃어라. 결국 그들이 말하는 가족의 도리란 윤서연의 피와 땀을 쥐어짜 만든 레드카펫 위를 걷겠다는 심보였다. 서연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다. 칠순 잔치 그날, 당신도 내 숨통 좀 틔워주지 그랬어. 한정호의 안면 근육이 경련하듯 떨렸다. 그날은 내가 술을 좀 마셔서 생각이 짧았어. 당신은 술 안 마셨을 때도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어.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저 멀리서 민지원이 그녀를 불렀고 서연은 차갑게 뒤돌아 걸어갔다. 조정은 꼬박 2달을 끌었다. 그 사이 한정호의 회사는 최대 일본 거래처를 잃었고 은행에서는 대출금 상환을 독촉했으며 납품업체들은 매일같이 사무실로 쳐들어왔다. 직원들은 줄줄이 퇴사했고 격리 직원은 그동안 한정호가 숨겨두었던 횡령성 지출 내역까지 변호사에게 싹 넘겨버렸다. 박유라는 회사에 장기 휴가를 내더니 아예 잠적해버렸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녀가 한정호를 찾아와 청담동 오피스텔 월세 밀린 거 어떡할 거냐고 악을 쓰며 싸웠다고 했다. 아이를 낳기도 전에 그녀는 번호를 바꾸고 자취를 감췄다. 한정호가 미친 듯이 찾아다녔지만 헛수고였다. 결국 월세가 밀린 청담동 오피스텔은 보증금에서 체납액과 위약금을 까인 채 방이 빠져버렸다. 오영자도 더 이상 전화를 걸어 쌍욕을 퍼붓지 않았다. 대신 친척들을 통해 자기가 병석에 누웠느니 정호가 한순간 홀려서 실수를 한 거라느니 배 속의 아이가 아빠 없이 태어나게 생겼다느니 감성팔이를 시도했다. 서연은 그 뻔한 레퍼토리를 전해 듣고는 서늘하게 한마디만 남겼다. 이혼이랑 채무 관련 용건은 전부 변호사 통하시라고 전해주세요. 마침내 최종 조정조서에 도장을 찍는 날, 한정호의 손은 수전증 환자처럼 바들바들 떨렸다. 서연은 시세 8억 원짜리 송파구 아파트의 단독 명의를 가져왔다. 남은 대출금을 떠안는 조건으로 완벽한 소유권을 인정받은 것이다. 한정호 회사가 서연에게 빌린 2억 3,400만 원은 전액 상환 판결이 났고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되 단 1회라도 연체 시 즉각 강제 집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불륜 위자료 5천만 원은 이혼 신고 완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못 박았다. 한정호는 서연 명의의 예금, 투자금 및 부모님 증여 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즉시 아파트에서 퇴거한다는 조항도 달렸다. 사인을 마친 한정호는 혼이 나간 사람처럼 의자에 주저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민지원이 서류를 챙기며 서연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다 끝났어. 서연은 서류에 찍힌 자신의 이름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글씨체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다. 이 순간을 7년 동안 기다려왔지만
막상 닥치고 나니 서러운 눈물이 터지지도 미친 듯한 환희가 밀려오지도 않았다. 그저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스르륵 녹아내린 기분이었다. 한정호가 짐을 싸서 나가는 날, 서연은 굳이 연차를 쓰지 않았다. 아침 출근길에 현관 앞에라면 박스 하나를 툭 밀어놓았을 뿐이다. 그 안에는 그가 미처 안 챙긴 와이셔츠 조가리, 쓰다만 면도기, 그리고 해진 골프 장갑 하나가 뒹굴고 있었다. 아파트 현관 키는 봉투에 넣어 겉면에 관리사무소에 맡겨두세요라고 적어놓았다. 저녁에 퇴근해 돌아온 아파트는 숨막히게 고요했다. 신발장은 텅 비었고 그가 끔찍이 아끼던 비싼 명품 구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서재 서랍은 더 이상 자물쇠로 채워둘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베란다로 걸어가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도어록 비밀번호 변경이 끝났음을 확인했다. 박유라의 소식은 이혼 신고가 마무리될 즈음 들려왔다. 박유라 본인이 서연에게 연락한 건 아니었고 채무 서류를 돕던 한정호 회사의 전 직원이 민지원과 통화하다 흘리듯 전해준 이야기였다. 박유라는 한정호가 아파트 지분도 뺏기고 땡전 한 푼 없는 알거지에 회사마저 부도 위기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거품을 물고 싸웠다고 했다. 출산은커녕 짐을 싸서 잠적해버렸고 한정호가 몇 번이나 그녀의 본가를 찾아가 문을 두드렸지만 머리카락 한 올 보지 못했다. 결국 갈 곳 없어진 한정호는 평택 오영자에 다 쓰러져가는 구옥으로 기어 들어갔다. 역에서도 멀찍이 떨어진 그 낡은 집은 겨울이면 칼바람이 뼛속까지 시리게 들어차는 곳이었다. 오영자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잘난 장남은 빚더미에 앉아 깡통 찬 회사를 끌어안고 낙향했다. 처음엔 혀를 차며 위로하러 오던 친척들도 한정호가 입만 열면 돈을 빌려달라고 징징대자 하나둘씩 발길을 끊어버렸다. 그들의 몰락이 서연의 귀에 띄엄띄엄 들려왔지만 그녀는 굳이 캐묻지도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이혼 서류 처리가 완벽히 끝난 날 저녁, 그녀는 홀로 그 강남 한정식집을 다시 찾았다. 매니저는 서연의 얼굴을 단박에 알아보고는 순간 표정이 굳어지며 몹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서연은 아무것도 못 본 척 예약한 이름을 댔다. 아, 윤 사모님. 4인용 룸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니저가 서둘러 앞장섰다. 오늘 몇 분이서 식사하십니까? 한 명요. 매니저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지만 금세 직업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안내된 곳은 예전 칠순 잔치를 했던 넓은 연회장이 아니라 복도 맨 끝에 있는 아늑한 룸이었다. 4인용 식탁 위로 은은한 조명이 떨어졌고 통유리창 너머로는 강남대로를 빼곡히 채운 퇴근길 차량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종업원이 메뉴판을 가져오자 서연은 고민 없이 가장 비싼 코스를 주문했다. 12코스에 48만 원짜리 정식이었다. 종업원이 메뉴를 받아 적다 말고 흠칫 놀라며 물었다. 일행분 없이 혼자서 이 코스를 다 드신다고요? 네, 전부 올려주세요. 음식이 순서대로 상에 올랐다. 구절판, 송이버섯탕, 도미구이, 한우갈비찜, 신설로, 그리고 마지막 디저트와 맑은 청주까지. 서연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음미했다. 모든 요리를 한 입씩 맛보고 어떤 건 싹 비우고 어떤 건 남겼다. 지난 7년 동안 이 식당에 수없이 들락거렸지만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밥 한 술 떠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늘 요리가 식지는 않았는지 전전긍긍했고 친척들 술잔이 비었는지 눈치를 살폈으며 시어머니의 미간이 찌푸려지지는 않았는지 남편이 짜증을 내지는 않는지 살피느라 바빴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를 재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지막 디저트를 먹을 즈음 종업원이 예쁜 호리병에 담긴 청주를 가져왔다. 서연은 자기 잔에 술을 따르고는 맞은편 텅 빈 의자 앞에 놓인 술잔을 끌어당겨 자신의 잔과 가볍게 부딪혔다. 챙하고 투명하고 경쾌한 소리가 울렸다. 빈 접시를 치우러 들어오던 종업원이 그 행동을 보고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직 오실 일행분이 계신가요? 서연이 고개를 들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안 기다려요. 이 자리 이제부터 온전히 내 거니까요. 종업원은 더 묻지 않고 가볍게 목례한 뒤 방을 나섰다. 석 달 뒤 서울의 본격적인 여름이 찾아왔다. 서연은 위자료 5천만 원의 마지막 입금 알림을 받았다.
한정호 회사에서 갚기로 한 첫 달치 대출금도 칼같이 들어왔다. 푼돈이긴 했지만 조정조서를 꽉 쥐고 있는 이상 단 하루라도 늦어지면 언제든 압류 딱지를 붙여버릴 수 있었다. 그날 오후 재무팀 회의를 막 끝마쳤을 때 스마트폰 액정에 메시지 하나가 떴다. 발신자는 한수아였다. 언니 오빠 요즘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맨날 술만 퍼마시고. 엄마도 여기저기 아프시다고 알아놓으셨고. 혹시... 서연은 그 뻔뻔한 글자들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한수아는 예전처럼 당당하게 굴지도 못하고 가족이라는 단어조차 꺼내지 못했다. 말줄임표 뒤로 참아있지 못한 비굴함이 뚝뚝 묻어났다. 잠시 후 화면에 김력중이라는 표시가 떴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더니 문자가 하나 더 날아왔다. 엄마가 언니 얼굴 한 번만 보고 싶대. 딱 한 번만. 서연은 스마트폰을 책상 위에 엎어두고 결제판에 남은 서류들의 만년필로 사인을 이어나갔다. 펜촉이 완전히 멈춘 뒤에야 그녀는 폰을 집어들고 딱 3글자를 쳐서 보냈다. 나랑 상관없어. 메시지 전송 완료. 한수아 측에서는 계속 김력중이라는 말풍선이 떴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서연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녀는 한수아의 대화창을 길게 눌러 곧바로 숨김 처리해버렸다. 손가락을 떼자마자 징그러웠던 과거가 완벽하게 증발해버렸다. 액정에는 쾌적하고 깔끔한 채팅 목록만 남았다. 그녀는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책상 한쪽에 놓인 항공권 이티켓을 집어들었다. 제주도행 1인 왕복 항공권. 결제 계좌는 남편에게서 뜯어낸 그 위자료 통장이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이 항공권의 날짜 위로 반짝였다. 서연은 티켓을 가방에 챙겨 넣고 지퍼를 단단히 잠근 뒤 다시 회의실로 향했다. 오늘 저녁까지만 깔끔하게 업무를 마무리하면 내일 아침 그녀는 홀로 비행기에 오를 것이다. 이번 여행에는 그 누구의 칠순 잔치도, 그 누구의 제사도, 그 누구의 썩어 빠진 체면을 대신 치러줄 일도 없다. 그녀의 자리는 온전히 그녀의 곁에 남아있으며 2번 다시 그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